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최고의 발명. 문자. 문자의 사용으로 비로소 인류의 역사 시대가 열린다. 역사 이래 인류가 만든 문자 체계는 292개. 현재 세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세계의 민족들은 언제 어떤 문자를 만들어 사용해 왔을까?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존재했던 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문자 또한 수메르에서 기원한다. 최초의 수액이 문자는 기원전 3300년경 수메르어가 기록된 석판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원전 약 1900년경 수메르 이신 왕조는 전사의 신 니르누타에게 바치는 기도문을 통해 수액이 문자의 원형을 남기고 있다. 문자는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자 문명과 정치의 산물, 시대상을 담는 거울이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서기 1443년인 세종 25년 12월 새 문자 한글의 제정을 알린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나라의 잔재를 파괴시키라는 명태조 주원장의 명령. 주원장의 명령은 원나라 몽골인들의 동북방언에 의해 변해버린 한자의 발음을 바로잡기 위한 표준은서 공무정운의 편찬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왕조가 바뀜에 따라 조선의 정세는 급변하고 명은 조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새 문자를 창제한 가장 큰 명분은 중국과 소통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새 문자 창제를 마친 세종은 명의 감시와 유신들의 반대를 피해 불경인 월인석보 권두에 훈민정음 언해본을 실어 새 문자를 공표한다. 그리고 공표한 이듬해인 세종 26년 2월 훈민정음으로 하는 첫 작업 운회의 번역을 명한다. 운회의 번역을 명한 지 4일 후인 2월 20일 집현전의 부제학 최만리의 반대 상소가 올라온다. 신기 1위에 언문이 하나의 제주에 불과하다는 일갈이었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로 세종은 새 문자 제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고민한다. 그리고는 대장경에 정통한 학승 신미를 복천사로부터 불러들여 훈민정음 해례본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는 언문이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제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 대한 답변이었다.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 인물 신미. 하지만 조선의 실록 어디에서도 신미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없다. 지봉유설에서 언문의 글자 모양은 모두 범자를 모방한 것이라 적은 이수광. 악학괴범의 서문을 쓰고 용제총화에서 언문이 범자를 모방하였다고 기술한 성현. 그리고 성호사설을 통해 언문이 몽고 문자에서 기원하였다고 한 이까지. 한글의 진실에 대해 밝히는 역사 기록이 있음에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들. 우리는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세종과 신미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과연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은 누구인가?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본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신미 스님께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이 복천암, 대장경 공부를 했던 이 복천암에 와서 또 훈민정음, 신미 스님, 세종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경치도 참 좋고요.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알려진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그 베스트셀러 천균세라는 희대 베스트셀러에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훈민정음은 산스크리트 바스파 문자의 영향력 하에서 뭔가 관계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다, 그렇게 명확하게 어떤 지적을 했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이라는 분이, 그 악학계 부분에 서문을 쓴 성현이라는 분이 그 훈민정음은 범자에서 나온 것이고 모방한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청나라가 쓴 다음에 명이 없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 이수광이라든지 또 뭐 유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파스파 문자에서 온 거다. 파스파 문자라고 안 했습니다만 몽고자에서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구한말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을 서양에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쓰는 한글에 대해서 서양의 문자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독일의 유명한 에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다 범자에서 왔다. 그래서 성현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파스파 문자 관계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양의 문자학계 쓰는 한글이 범자 계통이다. 그게 이제 파스파 문자도 거기에 속하니까 이렇게 보는 게 일반 상식이었습니다. 일반 상식. 제가 아주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그 국제고려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북한의 학자들도 참여하는 큰 학회인데, 제가 그 학회 회장도 했고 프라하에서 학회를 하는데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교수 한 분이 훈민정음을 발표한다서 아이고 이건 뭘 하려고 그러나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표하기를 영명하신 세종대왕이 사상 유례 없는 글자를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그거야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박수치고 갈채를 받지만 그 자리가 어딥니까? 세계 석학들이 다 모인 자리인데, 아니나 다를까 뭐 발표할 때도 웅성웅성 하더니 발표가 끝나자마자 헝가리에서 온 학자 하나가 그게 무슨 소리냐, 정관과 아닌 거 봤느냐.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구만. 면구했는데, 그래서 화를 벌컥 내고 그러는 바람에 이 양반은 아주 쫓겨나다시피 내려왔고 그날 만찬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귀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음모란 개구리적인 생각을 제발 버리라고.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서양에서는 한글이 파스파 문자나 범자의 영향하에 있었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아니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국제 언어학계에서는 이미 그게 정설로 굳어져 있구만요. 그리고 저 신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글이 이제 그 산스크리트의 범자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연결고리는 세종이나 집현전 학자들이나 그 가족들과는 연결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유일한 연결고리는 신미대사인데, 신미대사가 이제 그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해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불경의 비가라론, 불경의 비가라론이라는 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이 산스크리트어인 버모의 문법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리그베다의 경전 언어가 산스크리트 아닙니까? 경전의 언어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문법이 발달을 했는데 그것을 비가라론이라고 한자로 썼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제 불경에서 찾아내서 학계에 소개를 한 건데, 비가라론이라는 말은 비아크라나라는 말에서
그 한자로 적은 거죠. 그 말은 범어로 분석하다라는 뜻이에요. 분석하다. 그래서 나는 그걸 분석 문법이라고 합니다. 즉 고대 인도 사람들은 놀랍게도 문장을 분석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추출해내고 그것이 문장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찾아낸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에서 자랑하는 생성문법도 사실은 그 비가라론의 하나입니다. 참 언악하는 사람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그 비가라론에서 우리가 특히 조심할 것은 음성 연구가 있었는데 그걸 성명기론이라고 그래요. 그 성명기론을 이제 그 훈민정음에 그 도용해서 한 거는 누가 뭐래도 나는 신미대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이 세종이 왕실 가족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추진해서 만들었다. 거기에는 분명한 언어학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맞아요. 그 한계를 메꾸는 사람이 바로 신미대사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구만요. 예. 그 해례본을 보면은 네. 중국의 성문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해례본 안에 안에 이미,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조 감독께서도 나라 말씀에서 얘기했지만 한글의 그 자음 글자들이 발음 기관을 네, 상영했다. 네. 그런 얘기는 성문학에 없습니다. 중국의 성운학에는 특히 성문학에 없습니다. 없는 얘기죠. 물론 예, 파스파자도 아니고요. 네. 그럼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예, 고대 인도의 성명기론에는 그런 연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저음성학이 어떤 소리가 어디서 어떤 나오고 구강 어느 지점에서 소리가 나고 그렇죠. 그것의 네. 뜻은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으며 이런 네. 것까지 다 이미 그러네요. 고대 사회에서 BC 5세기 이전에 다 분석이 끝났다는 그럼요. 얘기죠. 심지어는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선생님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현대 언어학조차도 고대 인도의 그런 어떤 분석적인 의문 분석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신미 스님이 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 스님은 과연 누구인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비록 그것이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런 정황을 선생님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밝혀 놓으셨는데 그러면 과연 그 신미 스님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그것부터 한번 좀 짚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종이 신미 스님을 발탁해서 네. 세문자 제정에 참여시킨 것은 네. 전에도 말씀드린 파스파 문자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네. 파스파 문자를 쿠빌라이 칸이 그러니까 원세조가 만들 때 팍스파라는 티베트 불교의 스님을 스님, 예. 불러다가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불교의 승려가 참여하는 네.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기본적으로 있다. 했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미 스님은 옛날에는 전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제 은사이시고 저를 막 이렇게 키워주신 이승영 선생님이 처음으로 신미 스님에 대한 신미 대사에 대한 논문을 학술원 논문집에 실었어요. 네. 근데 그 논문 말미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어떻게 조선시대의 여러 기록에서 신미대사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인색했는가. 거의 나는 비명으로 들었어요. 그 당시 그 선생님의 그 논문에는 신미대사의 속성과 이름도 몰랐어요. 네. 나중에 이제 김수성으로 밝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자료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 복천사에 계신 그 노장 스님의 여러 가지 그 노력으로 많이 밝혀졌어요. 네. 신미대사의 속성은 김수성이고, 네. 김운이라는 사람의 맏아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 김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자의 그 시강까지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옥구진 병마사로 임명이 돼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벽단단이라는 수원 기생한테 당대 최고의 기생. 네. 기생한테 반해가지고 그 임지를 버리고 서울로 맞죠. 기생을 끌고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태종 때인데 태종의 신하들이 야 이놈 봐라 그랬는데 외직에 나가 있던 사람이 서울에 오면은 반드시 임금을 뵙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아, 기생 데리고 놀러 온 사람이 그거 하겠어요? 임금에게 아련을 안 했으니까 이게 불충이다. 그리고 이 벽단단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 때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문상도 안 했다고.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지. 그럼 불효네요. 그래서 불효야. 불충불효에 대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적이 뭐라는 건 아니고 폐고를 시켰어. 그렇죠. 그 집 그 자손들은 벼슬을 과거에 할 수 볼 없는 수가 과거를 볼 수가 없다. 폐고를 내는. 근데 그때 이제 김수성 그 신비대사는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자기는 이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옛날에 공부라는 건 다 이제 과거 과거 시험 시험 보기 입심양명을 위해서. 그렇죠, 네. 맞아. 근데 그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방황하니까 그 외할아버지가 그 외할아버지가 이행이라고 합니다. 이행. 대단한 나중에 이제 세조가 사육신난 이른 다음에 집현전이 그 사육신의 그 근거지니까 그걸 없애요. 그리고 그걸 예문관을 만드는데 예문관의 초대 대제학을 이행이 합니다. 이거 대단한 학자인 거예요.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 이행이 이제 해암사에 가 있는 하모당한테 우리 외선지 좀 부탁할게. 그러니까 사정을 다 아는 이제 하모 스님이 이제 그 김수성을 받아들여서 머리 깎고 신미라는 법포를 내린 거지요. 제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신미 스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조선 왕조실록에서 신미 스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걸 찾아보면서 검색을 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검색하니까 금방 예전 같으면 그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텐데 그래서 신미 스님 검색을 해보니까 신미 스님에 대한 기사가 총 69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어찌 그렇죠. 보면 조선시대에 스님이 69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신미 스님에 대한 기록이 내용이 하나도 긍정적이고 다 역설과 아주 비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죠. 요사스러운 중이니 간사스러운 중이니 왕한테 임금에서 뭐를 하느니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다른 기록에 보면은 신미 스님이 여기 복천사니까 복천사에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신미 스님이 그 수많은 이제 그 왕시대에서 받은 쌀을 가지고 다른 불사를 하는 것보다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서 무슨 의식이 있었는데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길 아까 쭉 오지 않았습니까? 오는 길에 있는 나무 가지에다가 그 떡을 다 매달아 놨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여기서 벌어지는 그 의식에 한번 참석하기를 원하는 그 굉장히 지혜롭고 또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고 또 한편 세종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자타공인하는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 전에 유언으로 신미 스님한테 남긴 전호를 보면 밀전 정법 비지 쌍운 뭐 우국 이세 해각존자 뭐 이런 좋은 말은 선교석 도청섭 이게 선종과 교종을 다 아울러서 하는 리더 좋은 말은 다 갖다 쓴 어떻게 보면 극존칭의 전호가 아닌가 그런 것을 문종한테 아들한테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존중했던 분인데 복전사에서 신미대사의 얘기를 하니까 더 의미가 깊은데 신미대사를 이제 세종이 만난 다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중국의 성운하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해결 안 되는 많은 문제를 신미대사가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세문자 창제에 참여시켜야 되겠다. 근데 승려를 궁궐로 부를 수는 없으니까
궁 안에 내불당을 짓고 거기를 모십니다. 이건 공식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의 모든 기록은 유신들이 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어디서 이걸 봤냐면 박백년의 그 상소문에 내불당을 왜 짓습니까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있었고 신미가 거기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미 스님이 이제 세종에 돌아간 다음에 문종 가지고는 자기를 내불당에 놓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도 완성이 됐고 그래서 떠납니다. 다른 절 몇 군데를 들렸다가 다시 이제 복천사로 오시는데 세조가 이제 신미대사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가졌어요. 세조야말로 세종 다음으로 새 문자 창제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사람이에요. 훈민정음과 그 언문에 대한 사랑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종 세조 이후에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미 스님에 대해서도 그 희각존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고려 시대에 나 있었 그것도 한두 사람한테 주었던 어마어마한 존호를 내리는데 거기에 이제 우국 이세라는 건 나라를 받들고 백성을 이롭게 했다. 이거를 박팽령이 트집을 잡았어요. 왜 신미대사가 그런 일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세종이나 문종은 바로 원문을 생각할 수가 있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서 나라를 받들게 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결국 이롭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더 이롭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박팽년이 이제 그걸 들고 박팽년의 이러한 생각은 자기도 그 훈민정음 제정에 관여를 했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모든 공이 신미에게 돌아가는 그런 시기와 질투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훈민정음 해례에 모든 훈민정음의 글자 만드는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뭐 문창사를 보고 지었다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근데 거기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쇠말리의 반대 상소문에 대한 뭐 신기 이례라고 한 거에 대한 세종의 어찌 보면 신하가 임금한테 임금이 그 주도해서 만든 그 문자를 놓고 이건 하나의 작은 잔재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엄청난 얘기죠. 이것도 어찌 보면은 해례본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모든 그 훈민정음의 정수가 다 들어있는데 이걸 누가 지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물론 그 뒤에 그 편찬자 이름들이 집전된 학사들 중심해서 강의한 빼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후서는 정인지가 썼고 그래서 여기에 토를 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의 의심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문체가 사서오경의 유신들의 한문이 아니고 불경의 한문이다라는 점.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한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해를 잘 못하는데 한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서오경의 고문과 그리고 장안의 통호를 한 한문. 그걸 변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변문까지는 안 하고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신 유신들은 고문에 비해서 이 통어의 한문은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라도 멸시했던 거죠. 멸시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님들도 그거에 대한 핍박을 받은 거고. 그런데 어떻게 훈민정음 해례본이 서문은 달라요. 세종의 어제 서문은 그건 고문인데 해례본은 불경식의 통어의 한문입니다. 놀랍게도 편집 편찬자가 집현전에 유신들로 돼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사용되는 한문은 불경의 한문이다. 불경의 한문이다. 이거는 상당히 그 합리적 추론을 위해서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안의 언어로 된 그 한문이 이제
불경에 번역될 네. 때 썼던 통어고 그런 한문인데 그 두 개가 네. 달라요. 아니 뭐 아주 영어나 뭐 한국어처럼 다른 게 아니고 묘하게 다릅니다. 그거를 추출해내는 능력이 한문 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해례본에는 한 얘기가 끝나면 결활 그렇게 나오죠. 그 칠원 율식으로 딱 예.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건 불경에서 나는 얘기. 서사 방식이 불교식 불가식 서사 불가식 방식. 유교 경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나는 이 해례본은 아무래도 신미대사나 김수원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말씀하신 교수님의 합리적 추론에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발견한 것은 아니고 많은 또 제아의 학자들이 발견한 것인데요. 그 훈민정음 해례본의 맨 앞장 있지 않습니까? 서문, 세종대왕 서문, 그리고 그 다음에 A편, 기억은 임금군자의 초발성이니 막 그래갖고 그 28자의 그 발음을 쭉 이제 정리해 놓은 거. 그게 한 전체 해례본 66페이지 중에서 한 7페이지인가 8페이지인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제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조선 왕조실록에 그 부분만 어제왈로 돼 있어요. 그게 그 부분은 손대지 마라. 이게 아니 손대지 마라가 아니라 임금이 직접 만든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게끔 편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근데 그 어제왈이라고 하는 7페이지의 긴 글 안에 두 가지의 그 불교적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그 나란말싸미 중국에 달라 한문으로는 해례본 한문으로는 국지음이 이어등국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한자로 54자인데 근데 언해본에 우리말로 번역한 글자는 정확하게 108자입니다. 그러면 몇 년 사이의 간격에 우연히 54자로 한문으로 어제 서문을 지었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우연히 108자로 그 두 배인 이걸 지었고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언해를 누가 했겠습니까? 언해해서 원인석보에 붙인다고요. 네. 뭐 언해를 누가 했느냐 이건 아직도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할 사람은 신미대사밖에 더 있어요. 아니 뭐 신미대사하고 같이 어떤 작업을 했던 스님들 집단 지성 우리 집단 문자는 어째 혼자 거기서 만든 이제 108로 바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건 내 한계를 벗어나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신미대사가 깊이 관여한 것만은 그건 뭐 절대로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영화에서는 이제 이런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신미대사께서 세종과 협업을 통해서 해례본을 정리를 해서 이제 훈민정음을 완결을 지은 다음에 그거를 나라의 공식적인 일로 만들고 싶은 세종대왕의 왕으로서의 입장 때문에 신미 스님의 뭐 불만을 억누르고 세종께서 아니면 신미 스님의 양해하에 나중에는 양해하에 집현전으로 넘겨서 정인지를 리더로 해서 집현전의 젊은 학사들이 그거를 정리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리했다 하지만 거기는 원래 정리한 사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영화는 했거든요. 글쎄, 이제 뭐 영화가 상상의 세계지만 진실에 근거한 세계니까 그거는 아마 부인할 수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미대사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면은 이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기록물들이 좀 더 나와야 돼요. 앞으로. 네. 또 하나 이제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면 고대 인도의 그 비가라론이나 성명기론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너무 없어요. 네.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참 내가 혼자 고군분투하는데 나야 국어학자지
거기까지는 나갈 여력이 없지요. 이제 앞으로 예, 그쪽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서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학문의 세계가 중국 일변도로 과거의 학문의 어떤 그 부분이 그렇게 일변도로 되어 있는데 좀 더 확장을 해서 중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좀 더 확장해서 인도 또 이런 또 페르시아 쪽이나 그쪽 중앙아시아 쪽이라든지 또 북방 쪽에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래야 세계사적으로 뭔가를 맞습니다. 보는 시각도 생기고 그만큼 더 정밀해지고 맞습니다. 또 적용도 보편적으로 되는 뭔가가 나와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내가 약관 30대에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네. 들어가서 이제 등록을 하니까 동아시아 언어문학과라는 데를 갔는데 이스테이시안 스타디스에 갔는데 버틀러 홀이라는 큰 건물에 들어 있습니다. 그 입구에 금자로 프로페서 충카하고 내려오니까 벌써 써 있어요. 야, 미국이 이렇게 빠른 나라인가.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웨그너 박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파스파 문자하고 훈민정음 어떤 관계입니까? 뚱딴지 같은 질문이에요. 청중은 조용하고. 그래서 아마 웨그너 교수가 족보학으로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권위였고 한국학의 이제 최고였는데 초청한 연사한테 잘 질문을 안 하나. 그거는 족보나 계보 같은 것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족보학으로 하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한테 질문하니까 다들 긴장했는데 내가 파스파 문자를 모릅니다. 그래. 아주 그냥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저 파스파 문자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요. 파스파 문자는 모르지요. 근데 콜롬비아의 레자드 교수는 파스파 문자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거 엉터리 아니에요. 그 둘이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한글 연구로 이제 미국에서 이름을 날렸고 이분은 족보하고 이름을 날렸는데 항상 서로 헐뜯었나 봐. 근데 내가 그런 중간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나는 웃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가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자존심이 상하지요. 그때 30대 가장 내가 자존심이 강할 때인데 그때 이제 하버드의 와이든 도서관이라고 엄청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걸 다 뒤졌어. 그래도 파스파 문자에 관한 책들이 별로 없어요. 콜롬비아에 돌아와서 버틀러 도서관을 다 뒤졌어요. 그것도 600만 장서를 자랑하는 큰 도서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 간사이 대학에서 몽고 자원을 복사해서 영인본으로 낸 게 있더라고. 그걸 딱 보니까 이건 동국정운이에요. 동국정운하고 비슷. 저는 동국정운을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파스파 문자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세종이 만든 우문서 동국정운. 그렇죠. 그러니까 파스파 문자로 훈민정음을 이해한 게 아니라 거꾸로 훈민정음으로 파스파 문자를 이해한 거죠. 선생님 말씀을 이제 계보학적으로 문자 계보학적으로 이게 정리를 해본다면 산스크리트 버머가 있고 그 안에 실담어도 포함되어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파스파 문자가 있고 티베트 파스파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있다. 그러니까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을 가운데 놓고 파스파 문자로 경쟁을 하는 것처럼 어찌됐든 이 파스파 문자, 티베트 문자라는 어떤 징검다리 같은 같은 계보의 산스크리트 계보의 문자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훈민정음이 더 진화되고 진보된 문자, 정교한 문자로 오늘날까지 가치 있는 문자로 디지털 시대에도 적용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문자로 되는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만은 인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파스파 문자에 대해서 많은 문자학자들이 또 석학들이 연구를 했어요.
니콜라스 포페야 뭐 세상에 아는 알타이 학자고 네네네. 몽고에도 아주 달통했고 그런 사람도 이제 파스파문자에 대해 썼는데 그분들이 틀린 것은 훈민정음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네. 훈민정음을 알면 파스파문자의 그 글자 만드는 방법을 다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이 포페나 리게티 같은 사람들이 그 파스파문자를 잘못한 것은 문헌으로 남긴 게 없어요. 명태저 주원장이 철저하게 파괴시켰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재밌는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그 선생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15세기 중반의 세계 언어학자들은 요즘 같으면 뭐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나 무슨 프린스턴이나 하버드, 예일, 솔본노 이런 대학으로 유학하는 것처럼 조선의 한양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이 세계 문화 언어학계의 정설로 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하나의 가정적 그런 상황이. 그만큼 15세기 중반의 조선의 언어학 체계는 그 뿌리 있는 산스크리트 언어학 또 중국의 언어학 그 모든 것을 융합한 하나의 가장 진보된 진화된 맞습니다. 언어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시는 것 아니만 같은데 그게 옳은 말인 게 파스파 문자로 돌아가서 네. 파스파 문자가 훌륭한 문자예요. 네. 그렇지만 존속이 못 됐어요. 원나라가 막 바로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보급도 안 됐고 문자 구조가 많이 그 훈민정음만 못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비슷한 지점도 있는데 있지만 그 어디까지나 그거는 한자음 표기를 위한 것이어서 많은 허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훈민정음은 극복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세종이 신미대사와 더불어서 같이 논의했던 언어학적 지식은 아마 전 세계에서 최첨단이었을 것 같아요. 최첨단이었을 겁니다. 내가 또 하나 우스운 얘기를 할게요. 내가 훈민정음 해례를 대학원 학생들하고 10년간 감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만에서 온 여학생 하나가 들어서 그 강의를 듣더니 저 시간 듣고 나갔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완전히 수강시험 병원까지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제자들이 가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거 가짜다. 세상에 5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책이 있느냐. 그 사람은 한문을 아니까 저기 해례를 줄줄 읽었겠지. 그런 정도로 뛰어난 그야말로 뭐 그 상상을 불허하는 음성학적 지식이 500년 전에 있었고 그것이 이 복천사 여기에서 탄생이 된 거예요. 여기도 하나의 산실이죠.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조정 행궁, 초수 행궁이 하나의 산실이었다면, 그렇죠. 그 산 너머 속리산 너머에 있는 이 복천사도 그 산실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 21세기를 개척했듯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노래를 만들던, 영화를 만들던, 또 뭐 다양한 어떤 문화를 만들던, 아니면 어떤 반도체나 뭐 그 관련된 양자기가 컴퓨터를 만들던 그 우리 선조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학적인 그 이론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의 그 문자의 정수인 훈민정음, 우리 한글을 만들었듯이 아마 그런 정신을 배워서 앞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뭔가를 할 때 그런 어떤 알고리즘 아닌 어떤 문화적 어떤 유전자 같은 것들을 체득을 해가지고 뭐 마음껏 21세기에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 신들의 재능과 생명력을 그냥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글에 대해서 내가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온 것처럼 한글은 아주 어렵게 많은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나는 한글에 대해서 다 한다. 이런 생각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을 만나서 내가 한글 잘하니까 다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양 외국 사람들은 한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으로 독창적인 문자다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문창사를 보고 지었다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고, 한글은 꽤 어렵게 만들어진 문자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일반 대중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요즘 걱정하는 것은 한류를 타고 한글이 세계에서 많이 교육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한글의 그 제자 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답변을 할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글 가르치러 가는 분들, 그 한글 학당 그분들은 반드시 공부 좀 하고 가세요. 네. 그 옛날처럼 그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전 지구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전산화되고 다 이제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서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망신하지 말고 여기서 많이 공부해가지고 가서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아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여간 오늘 그 선생님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것을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문을 가는 얘기인데. 예. 고맙습니다.